객관적으로 문제 어렵죠. 어렵죠. 예. 어려운 문제만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늘 하는치 하는데 회계사, 변호사, 그 다음에 법원직 회계사. 올해 변호사 문제는 아주 어렵지 않은데 이 등기직이 아주 새로운 판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를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보지 못한 판례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올해 기출문제는 보지 못한 판례가 엄청 많아요. 등기직 수험생들이 상법 어려웠다고 난리던데. 부동산 등기법은 쉬웠대요. 비교적 작년보다 쉬웠다 그러는데 상법은 굉장히 어렵답니다. 자, 같이 풀어보면서 특히 그 해설 부분에서 못 보던 판례들. 회계사 시험 문제는 판례가 없기 때문에 그 조문을 어떻게 바꾸는지, 조문을 그 변형하는 경우를 잘 보시기 바라고, 변호사나 법원직은 뭐 조문은 문제 안 돼요. 새로운 판례들, 그걸 한번 우리가 뽑아보죠. 그래서 올해 문제는 이제 그 고딕치로 돼 있고, 그 전에 문제 전부 다 기출 문제입니다. 제가 만든 문제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문제 못 만들어요. 못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예상될 수 있는 변호사, 등기직, 회계사 기출 문제에 집어넣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까요? 상법상 상인 또는 상인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출판, 당연 상인이죠. 예, 기본적 상황이죠. 6호에 들어갑니다. 자, 니은, 리을 두 개 묶어놓으시고, 미성년자, 리을,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두 개가 나왔네요. 이거 한번 정리해보자. 자,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꼭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제한 능력자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있다고 보세요. 그럼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세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법정 대리인 뭐 다 있죠. 다 있습니다. 그럼 누가 상인이냐는 거죠. 이 사람이 상인이죠. 이 사람은 상인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법정 대리죠. 등기는, 요거 등기하죠. 요거 등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등기 안 합니다. 요건 다 등기하죠. 등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니은하고 리을을 볼까요? 미성년자에게 제조에 관한 행위를 영업을 한다. 이제 3호에 들어가니까 당연 상인입니다. 근데 법정 대리인이 당연 상인이냐, 미성년자가 당연 상인이냐? 미성년자죠. 제한 능력자가 상인인 겁니다. 그렇죠. 됐고. 자기 명의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매매, 위탁 매매인이죠. 당연 상인입니다. 자연인인 상인이 영업 중 피한정 후견을, 이 사람이 이제 피한정 후견, 능력자가 피한정 후견은 됐다. 상관없죠. 상관없습니다. 다만 법정 대리인이 할 때는 등기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상인 자격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자연인의 경우 영업을 종료할 때만 상인 자격을 상실하는 거죠. 회계사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2번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상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시면 1 항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 현장에서 공사 시공과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는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 현장 소장은 보통 과장급 정도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면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뭐 당연한 거죠. 됐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2항 회사의 전산재 개발 장비 구매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는 사업,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상인, 뭐 구매 과장 정도 그러겠죠. 회사로부터 별도의 수건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에 없는 회사에 새로운 채무 부담을 발생시키는 지급보증, 이건 이사회에 관합니다. 지급보증은 이사회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권한이 없다. 자, 3항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상인이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상업상인이 영업주 이익이나 의사에 반해서 자기 따른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 동그라미. 자, 남용 이거 보세요. 자, 보시면 지배인도 그렇고 부포사도 그렇고 대표이사도 그래요. 판례 3개가 다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권한을 남용했다. 그러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 무효예요? 유효입니다. 아시겠죠? 무효가 될 때는 어때요?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알 수 있는 경우에 무효가 되는 거죠. 그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이겁니다. 원칙은 이거. 요 지문이 한 두 번인가 더 나옵니다. 남용이 2번인가 더 나와요. 자, 그래서 남용을 했다. 할 때라도 일단은 영업주의 행위로서 유효하나 상대방이 상업상의 시인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 악의중과실을 그러면 틀려요. 악의중과실이 아니라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가 된다. 악의중과실이 아니라
악이 또는 과실이 있을 때 무효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됐죠? 자, 회사의 부분적 포괄되는 권한을 가진 상업사익인 판매부장이 회사의 허락 없이 제3자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불에 속한 것을 하여 이득을 얻을 때 회사는 판매부장에 대해서 이익의 양도를 청구하더라도 판매부장에게 이와 관련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뭐죠? 자영 3221. 자, 보시면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하게 되면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할 때 그 개입의 방법은 자기 계산으로 했을 때 영업주 계산으로, 제3자의 계산으로 했을 때 이득의 양도를 청구하죠. 행사기간은 안 때로부터 2주, 거래가 있은 때로부터 1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플러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자, 여기에 맞춰서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식이죠.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회사의 부분적 포괄되는 권한을 가진 상업사용인 판매부장이 회사의 허락 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불에 속한 걸 해서 이득을 얻었다. 그러면 회사는 그 판매부장, 제3자에게 그 상대방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득의 양도를 청구했다. 그렇죠?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불에 속한 거래 하면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죠. 됐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죠. 회사는 본점에 격리부장을 부분적 포괄되는 권한을 가진 상업사용으로 선임했다면 등기는 할 필요 없죠. 지배인만 등기하고 부포사나 물판사는 별도의 등기가 없습니다. 없어요. 자, 어차피 거기 사망사항이 또 뒤에 나오니까 해설해서 사망 판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부분적 포괄되는 권한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해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더라. 이게 지배인이 나오든 부포사가 나오든 대표이사가 나오든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영업주 본인의 행위로서 유효하지만 그 상대방이 상업선의 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민법 107조 1항 단서의 유추 해석상 그 행위에 대해서 영업주 본인에 대해서 무효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판례 아주 흔하게 나오는 판례입니다. 최근에. 됐건. 자, 해설 사항. 상업사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 계산으로 영업불에 속한 것을 하지 못한다. 됐고. 자, 보시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 그 거래 자체는 제3자 선의악의에 불만하고 유효하다. 다만 상업사인이 경업금지 의무에 위반할 때 영업자는 사용인과의 대리권 수여 계약 또는 고용이나 위임계약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음 페이지 이제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죠. 플러스 해고.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개입은 4영, 3이, 21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 회계사 문제. 상법상 상업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배인은 영업지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까? 있죠. 변호사들이 원칙에 대한 예외입니다. 그래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할 수 있고 그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지 소송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겠죠. 복대리가 되는 거죠. 복대리는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부분적 포괄되는 권한을 가진 상업사인은 영업의 특정한 종료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위임을 받은 사항에 관한 재판상은 빼야죠. 재판상 권한은 오로지 지배인에게만 있습니다. 편집에는 영업제에 관하면서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 빼야죠. 그래서 오로지 지배인만 재판상 권한이 있고 부포사나 또는 편집에는 재판상 권한은 빼야 됩니다. 물판사도 마찬가지죠.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등기하는 경우 등기 못합니다. 그래서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은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5항, 이거 회계사 문제.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불에 속한 거래를 할 경우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해서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죠. 이겁니다. 또 나왔죠. 제3자의 계산을 했을 때는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이건 뭐 따로 설명할 건 없고. 자, 그러면 법원 등기증 문제. 상법상 상업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다는 것은 상업사인이 권한 없이 상인의 영업과 관계 없는 동그라미
일에 관해서 상인의 행위를 대행할 경우에 특별한 수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업사용인 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펜데레가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관계없으니까. 관계없으니까 상관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분적 포괄대리. 요 지문 잘 보세요. 요 지문 아주 이상하게 냈습니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근데 이게 지금 거기 보시면 고딕체로 되어 있지 않은 그 전의 기출문제도요, 전부 다 기출문제입니다. 자, 요 기출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원칙은 제가 유효라 그랬죠. 유효라 그랬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그래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한 행위라도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해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인 경우, 이게 바로 남용이죠. 남용이란 말을 일부러 빼고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남용입니다. 할 경우 영업주 본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원칙은 유효라고요. 유효죠. 원칙은 유효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그때 무효가 된다는 거죠.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근데 딱 보면 남용했으니까 무효가 무효가 아니냐? 아니, 유효가 원칙입니다. 유효가 원칙이고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만 무효다. 요 판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자, 3항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인의 경우에도 편집에 관한 상법 14조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민법 125조. 민법 125조에 편대리가 적용됩니다. 요 2항 3항은 판례 조금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기관인 상무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인을 겸할 수 있습니까? 있죠. 사내이사라고는. 사내이사는 바로 이사와 사유인의 직책을 겸하는 걸 바로 사내이사의 일종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해설 2사망 요거 잘 보세요. 해설 2사망. 자, 보시면은 그런데 제가 이 해설을 달 때 물론 요 판례를 얘기를 할 텐데 요 문장이 아닌 다른 문장을 낼 수도 있거든요. 판례가 이제 1, 2, 3번 있을 때 같은 판례를 냈지만 등기직에서는 1번을 낼 수도 있고, 그래서 본문사 시험에 2번을 낼 수도 있다. 그래서 판례 원문은 판결요지는 다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문장만 실은 게 아니라 원문을 다 실어서 해설 1장 같은 거 보시면 1번, 2번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읽어보세요. 일반적으로 상업사유인은 상인의 영업범위 내에 속하는 일에 관해서 상인을 대리할 수 있고 영업과 관계없는 X. 일에 관해서는 특별한 수권이 없는 한 대리권이 없는 것이므로 상업사유인이 권한 없이 상인의 영업과 관계없는 일에 관해서 상인의 행위를 대행할 경우 특별한 수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업사유인 이라는 이유만 가지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X. 관계없으면 정당한 이유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 사례가 뭐냐? 피고 회사의 상업사용인인 소액합이 원고로부터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 대금의 지급을 위해서 자기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고 그 어음금의 지급을 보하는이 아니라 지급을 요하는 뜻으로 지급을 보하는 담보가 빠진 것 같아요. 담보하는 뜻으로 여기에 피고 명의를 대행했다. 그렇겠죠? 피고회사가 그 상업사인 위 갑개인의 토지 매매 대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는 일은 피고회사의 영업범위 내에 속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그래서 보시면은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회사의 상업사용인이 개인의 토지 매매 대금 채무 변제를 회사가 담보한다. 그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토지 매매 대금 채무 담보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영업범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항.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범위 내에서 하는 행위는, 자, 다음 줄 끝에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영업주 본인의 행위로서 유효이지만은 상대방이 상업사인의 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다음 주 끝에 무효가 된다는 거죠. 잘 기억하세요. 이게 두 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됐고. 자, 다음 페이지 3항.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민법이 있고 상법이 있다는 거죠. 상법이 있습니다. 민법에는 대리, 표현 대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법에는 지배인, 그 다음에 표현 지배인 있죠.
그럼 부포사의 경우 표현부포사가 가능합니다. 표현부포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부포사인데 권한을 초과한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부포사가 아니지만 플러스 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유추 적용할 때 이 규정이 없으니까 어느 규정을 유추 적용할 거냐는 거죠. 판례는 이것도 민법상의 편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상법상 편제변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이거는 민법상 편제를 적용하는 게 맞지만은 부포사가 아닌데 명칭을 사용했다는 건 편제변하고 똑같지 않냐 하는 거죠. 그런데 판례는 이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이걸 적용하는 겁니다. 자, 해서 보세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인이 두 번째 거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권한 초과한 경우 부포사가 아닌 자가 명칭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한 사용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 법률 행위를 할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은 민법 125조 팬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줄, 사용자 지금 필요 없고요. A에서 보호될 수 있다가 할 것이므로, 자, 여기 시험에 나온 질문이 이거죠. 부분적 포괄되는 권에 관한 상업사용의 경우에도 편집에 관한 상법 14조 규정이 유추 적용돼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편집의 액수. 이거 많이 봤죠? 이 판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자, 5번. 이번엔 상호.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회사가 상이한 수개 영업을 영위할 경우 단일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회사는 무조건 하나입니다. 회사는 상호가 무조건 하나. 개인은 영업별로 별도의 상호를 쓸 수 있지만 회사는 무조건 하나. 틀렸고.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2년 폐지. 그렇죠? 2주 말서. 2패 2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2패 2말. 등기 후 2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한 것으로 본다. 그 후 2주가 지나면 이항개인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2패 2말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설립 시에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또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면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다. 있죠, 당연히. 그리고 요거는 아마 개정 전에 출제한 문제 같은데 설립 시 상호 가등기는 지금 요대로 하면 이거 틀린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니까 제가 손을 못 댄데 주식회사 유한회사 플러스 유한책임회사. 플러스 어차피 틀린 문장이지만 그래서 설립 상호 가등기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상호 목적 변경 상호 가등기는 모든 회사가 되겠죠. 명의대여자는 명의 차용자인 영업주의 거래 상대방이 악의일 경우 이를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 또는 중과실이죠. 중과실이 빠져있긴 하지만 악의는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이건 맞는 문장입니다. 악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상호를 등기한 자만이 상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등기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등기하면 상대방이 부정 목적이 추정되는 거지 등기한 자만이 상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등기 전후를 불문한다는 거죠. 자, 드디어 변호사 시험. 아주 죽으라고 내는 거죠. 6번.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한 명 회사가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래서 자, 상호 가등기 먼저 틀을 짜놓고 보자. 자, 상호 가등기. 상호 가등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설립, 상호 목적 변경, 그 다음에 본점 이전. 자, 그 다음 회사, 한 명 합작, 회사 주식, 유한 책임회사, 책임회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기본이죠. 그래서 유한책임회사가 비교적 최근에 추가돼서 설립상호가 등기가 추가됐고 그 다음에 상호 목적 변경 상호가 등기, 본점 이전 상호가 등기는 모든 회사가 되는 거죠. 자, 됐고. 갑이 을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다. 명의 대여자. 이 경우 면허를 대여받은 을이 그 면허를 사용해서 대여자 갑의 명의로 하도급 거래를 했다면 갑을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하수급인에 대해서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24조의 명의 대여자 책임 부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판인데 보세요. 이거 아시죠?
대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차용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습니다. 대여자가 명의 사용을 허락했다. 차용자가 그 명의를 사용해서 영업을 하는 거죠. 영업은요, 대여자의 영업 범위 내에 영업을 다. 대여자의 영업 범위 내의 영업을 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렇다면 대여자가 건설업이라면 대여자가 건설업을 하는 업자예요. 그렇다면 대여자의 영업 범위 내의 영업은 뭐예요? 직접 시공과 그 다음에 하도급도 다 포함하는 거죠. 하도급에서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건설회사는 직접 시공뿐만 아니라 하도급과라도 당연히 영업 범위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명의대여 책임을 진다 그런 말입니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됐고, 이 판례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상법 제23조 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데,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그 타인의 영업과 꼭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에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 판례도 꽤 나오죠. 꼭 동종이 필요해요. 상호가 동일하다는 말이 업종이 완전히 100%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동일한 특별시효한 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때 선등기자가 후등기자에게 등기말소를 솔소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등기 배척권의 확장이죠. 상법 25조 1항은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하는 경우에 한해서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바, 이때 영업을 폐지라면 정식 그 다음에 사실상 폐업 다 포함하는 거죠. 자, 요게 해설에서는 해설에서는 거기 뭐 1항, 2항은 별 의미 없고 2항과 3항 그 두 개 한번 보겠습니다. 2항에서 보세요. 보시면은 세 번째 주택 그리고 다음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건설업을 할 것을 허락했다고 할 것인데, 이 건설업에는 공정에 따라 하도급 거래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그러니까 직접 시공뿐만 아니라 하도급 거래도 당연히 일반적이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면허를 사용해서 면허를 대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면허를 대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인한 하수급에 대해서도 명의 대여자 책임을 진다. 이런 말입니다. 중요한 판례고. 자, 그 다음에 사망해서 보세요. 상법 23조 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그 타인의 영업과 꼭 동종영업에 사용되는 상호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마지막 줄에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는데, 일단 꼭 동종영업에 한정되는 거라면 이 판례가 꽤 많이 나와요. 등기주기도 몇 번 나왔고. 자, 나머지는 넘어가고. 7번 좀 쉬운 문제.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드는 것은 요즘의 출제 경향은 내는 것만 계속 냅니다. 안 내는 거 10년이 지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안 나왔으니까 올해 이게 나오겠지. 혼자만 생각하는 겁니다. 야, 이거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오겠지? 근데 또 나온다는 거죠. 자, 보시면 7번.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드는 것은 타인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적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해서 타인과 연대해서 변달 책, 이거 회계사실 문제인데, 농약 판매 등록 명의자가 그 등록면을 대여를 했는데 위법하게 대했어요? 했습니다. 그러면 명의대여 책임이 없습니까? 당연히 져요. 그래서 명의대여는 적법 또는 위법 여부를 불문한다. 적법, 위법 여부를 불문한다. 그런 말입니다. 요거 처음 나온 판례입니다. 회계사 시험에. 명의 차용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모르는 데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명의대여자는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지 않고 증명은 이제 대여자가 해야죠.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면 명의차용자가 상인이라 하더라도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인천시가 책임을 진 판례가 있죠. 명의차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영업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지니까. 영업행위에 대해만 책임지니까 불법행위는 영업행위가 아니죠. 불법행위는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기 나온 판례들은 워낙 많이 봤던 판례들이죠. 근데 이 항은 처음 본 판례니까 보세요.
농약관리업 10조에 의하면 농약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과 시설을 갖춰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자,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끝에 따라서 등록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든지 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등록 명의를 대여하거나 그 명의로 등록할 것을 다른 사람에 허락했다면 마지막 줄 끝에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명의 대여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명의 대여자 책임은 부담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이게 이론상 당연히 그런 거로 생각했고, 그런데 여기 판례가 있는 거 88년에 꽤 오래된 판례죠. 그래서 이게 위법되어도 명의 대여자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필요 없고. 자, 8번 상업정보. 이것도 회계사 문제인데 우리나라 역사상 유일한 기출문제입니다. 상업정보에 대해서. 상업정보 한 문제짜리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시험을 통틀어서 한번 볼게요. 상법상 상업정보에 관한 설명을 드는 것은 상업정보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죠. 자, 소상인은 1천만 원 미만이고 이하가 아닙니다. 플러스 회사가 아닌 자죠. 소상인에게는 지, 상, 상은 적용이 안 됩니다. 영은 적용돼요, 안 돼요? 영은 적용됩니다. 자, 보세요. 소상인은 1,000만 원 미만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인데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 요거죠? 그래서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업양도는 적용돼요. 영업양도는 적용되기 때문에 경업피지 의무는 부담합니다. 그래서 요건 적용되고 위 네 가지가 적용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상업장부는 소상인에게 적용되잖아요. 이왕 회계장부는 거래를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재한다. 그래서 대차 대조표는 일정 기간마다 기재하는 것이고 작성하는 것이고 회계장부는 거래가 있을 때마다 작성하는 거죠. 됐습니다. 3화 상인은 영업을 개시했을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 시기, 일정 기간마다 회사는 성립했을 때와 매 결산기마다 대차 대조표에 의해서 회계장부를 작성한다. 이항과 모순되잖아요. 회계장부에 의해서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는 거죠. 회계장부를 모아서 대차 대조표를 작성한다. 그래야 됩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도 소송 당사자에게 상업장부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도 되고요. 해설사항 보세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 당사자에게 상업장부 또는 일배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좋습니다. 상인은 전표 또는 이와 유사 서류는 5년간 보전, 밑에다 해설 보시면 상업장부는 10년 보전. 그리고 기간은 폐쇄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냥 조문 정리만 해두시면 돼요. 판례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상업장부가 이 유일한 한 문제짜리지만 뭐 일반적으로 상법 총칙을 내면서 상업장부를 한 문항 정도 집어넣는 경우 흔하니까 대표적인 문장들이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업등기.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다는 것은 등기 혜택에 따른 과태료는 본점 소재지와 지점 소재지 등기 혜택에 따라 각각 부과된다. 자, 상업등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면 여기서 본점 등기소가 있다. 어차피 과태료는 상업등기에서도 중요한 거니까 지점 등기소가 있다. 근데 보시면 본점 등기소에 A 등기사항이 있다. 그 다음에 지점 등기소도 A 등기사항이다. 동일한 등기사항입니다. 그러면 원칙은 이거예요. 원칙은 이쪽에 선 등기, 후 등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본점에서는 등기 됐는데 지점에서는 등기가 안 될 위험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보시면 지점 등기 신청을 본점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을 상업등기법에서는 허용하고 있죠. 그래서 지점 등기 사항을 본점 등기 신청할 때 동일한 사항이라면 본점에 신청해서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편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편의까지 베풀어 줬는데 이것들이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과태료 매긴다는 거죠. 설사 본점에서 등기해도 지점에서 하면 과태료 매긴다는 거죠. 상법에 의해서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이를 등기한 경우도 제3자가 등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정당한 사유, 뭐요? 천재지변 같은 거죠. 없는 한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다 말이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대항할 수 없죠. 천재지변. 요거 이미 거기 법무사 시험에 나는데 대표이사의 퇴임 등기가 되면요. 민법 129조가 정하는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왜? 상대방의 악의가 추정되니까. 그렇죠? 야, 너 등기부 봐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나 안 받는데? 그럼 악의가 추정되죠. 등기사항이 돼서. 그래서 편제례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편제례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선의 무과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됐죠. 회사 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합자회사의 사원 지분 등기가 부실 등기라면 그 부실 등기를 믿고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을 양수했다 하여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이 부실 등기에 대해서 회사가 규칙 사유가 없을 때 얘기하는 거죠. 만약 회사에 고의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음에 이제 규칙 사유가 없으면 그거는 무효가 되는 거죠. 됐습니다. 해설 좀 보겠습니다. 해설 3상. 많이 봤던 판례지만 그래도 또 한번 볼까요? 자, 3화. 퇴임한 이사를 회사의 대리인으로 오신해서 거래할 경우 편제례 성립 여부. 주식회사 이사가 퇴임하여 퇴임 등기 및 공고는 이제 폐지가 됐죠. 상법 37조의 해석상 제3자 악의는 의제되므로 왜? 상업등기는 사실상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악의로 의제되므로 민법 129조의 편제례가 성립될 수 없다. 77년도 판례네. 회사 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합자의 사원 지분 등기가 부실 등기고 단 회사에 규칙 사유가 없을 때 고의과실이 있으면 안 돼요. 부실 등기일 때 그 부실 등기 믿고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을 양수했다요.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 될 수도 없고 플러스 손해배상 책임도 없겠죠. 됐고. 자, 그러면 등기직. 이건 쉬워요.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다는 것은 본점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에서도 등기한다. 똑같죠. 상법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하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계속 제3자가 나오죠. 이 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는 조세권에게서 조세부가 처분하는 국가는 포함됩니까? 안 되죠. 뭐 이 정도는 쉬운 것이고.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상이한 사항을 등기하면 이게 부실등기입니다. 근데 위에서 거기에 9번 문제 해설 사항에서 분명히 회사 등기는 공신력이 없다. 따라서 합자회사 사원 지분 등기가 부실 등기라면 그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 될 수가 없다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10번 문제 사항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상이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의를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차이겠어요? 고의 과실이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거기 9번 문제 사항에서 부실 등기가 공신력이 없다는 것, 회사가 고의과실이 없을 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실 등기에 고의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나 대항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설 사망. 상법 37조 소종의 선의 제3자라면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 상대방을 말한다 것이므로 조세권에게서 조세부가 처분하는 국가는 제3자라고 볼 수 없죠. 거래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부터 보세요. 11번 영업양도. 이거 오래 나올 것 같은데? 아니, 그 사항 있잖아요? 그 문자 딱 짧으니까 딱 외우세요. 부작위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는 거죠. 12번도 영업양도, 13번도 영업양도. 그래서 세 문제가 영업양도고, 올해 벌법 등기직, 변호사, 등기직, 그 다음에 등기직에 두 문제나 나왔네? 두 문제나 나왔어요, 등기직에. 자, 그러면 영업양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거 나올 것 같아요. 영업양도. 워낙 뭐 자주 나오는 거긴 하지만.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영업양도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양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양도했다. 자, 그러면 이 영업양도인가 양수인가라는 양도인은 경업피지의무가 있죠. 피지 의무가 있다. 약정이 없을 때는 10년, 약정이 있을 때는 20년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동일 그동안 인접적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경업피지의무죠. 자, 그 다음에 영업양수인이 영업을 양도하면 그 승계한 상호가 있을 겁니다. 상호가 있죠. 그 상호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보겠습니다.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 워낙 세 문제는 있으니까 틀을 잡고 다 문제 끼워 맞출게요. 계속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때 그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자가 있었다. 채권자가 있어요.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채권을 가지고 양수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청구하려고 할 때, 그럴 때 보시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원칙과 예외. 자, 틀은 짰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여기다 다 집어넣어 볼게요. 자, 보시면은 11번 영업 양도인의 경업 금지 의무. 요거네요. 그러니까 올해 등기적인 요거하고 요걸 다 낸 거예요. 요거하고 요걸 한 문제씩 낸 거죠. 경업 금지 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항 영업을 양도할 때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 그리고 인접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동일 또는 인접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 좋아요. 2항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해서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다. 영업의 양도는 일체로서 양도하는 겁니다. 일체로서 양도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체를 하면 안 돼요. 일체 양도해야지 해체하면 안 된다고요. 해체해서 양도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됐고. 자,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영업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볼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경쟁관계. 여기서 동종영업이라는 것은 경쟁관계가 될 수 있는 영업이다. 경쟁관계가 될 수 있는 영업이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만약에 양도인이 이것을 위반해서 경업을 했다고요. 그러면 양수인이 경업 금지를 요구하겠죠. 경업 금지를 요구합니다. 금지 청구를 하겠죠. 경업 금지를 청구할 텐데 이 경업 금지 청구권이 양도될 수 있는 청구권입니까? 경업 금지 청구가 양도될 수 있는 청구권이냐는 거죠. 왜 고개를 옆으로 양도될 수 있다고요. 저도 이게 딱 봤을 때, 야, 이거는 양수인의 전속적 청구권인데 이게 양도되느냐는 거죠. 자, 이게 판례 보니까 이래요. 영업양수인이 다시 제3자에게 또 영업을 양도했다고 보세요. 또 영업을 양도했습니다. 근데 양도했는데 이 사람만이 경업 금지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제3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경업을 하게 되면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하는 경업에 대해서는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업양수인이 제3자에게 다시 영업을 양도했다면 양수인이 갖고 있던 경업금지 청구권도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경업금지는 이 사람이 가는 권리인데 왜 양도되냐? 양수인이 다시 영업을 양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업금지 청구권도 양도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럼 해설을 보세요. 해설 보시면 1항 빼고는 다 보겠습니다. 2항. 자, 보시면 상법 41조 소정에 영업의 양도란 영업 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 동그라미. 일괄 이전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전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세 번째 줄 끝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면 안 돼요? 해체해서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 자, 그 다음에 이걸 올해 법무사 시험에 낼 때 그 다음을 낼 수도 있어요.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유관념상 인정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체로서 양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전체를 양도해도 해체해서 양도하는 건 안 돼요. 다음에 일부를 양도해도 뭐라고 그러지? 그다음 종래 조직이 유지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것도 영업양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은 전체 양도인데 전체 양도에도 해체해서 양도하면 안 되고 일부만 양도해도, 일부를 유보한 채 양도해도 유지가 돼 있다고 인정된다면 영업양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요 지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사망도 중요해요. 사망이 지금 1, 2번으로 돼 있죠. 자, 보시면 자, 밑에서 세 번째, 1번에 밑에 세 번째, 고려해 보면 그 다음부터 보세요.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영업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하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보다. 경쟁관계 좋아요. 됐습니다. 2번 보세요. 2번도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다섯 번째 줄 끝에 요것도 법문사 시험이 나온 적이 있는 판례입니다. 경업금지 지역으로서의 동일 지역 또는 인접지역은 양도된 물적 설비 X가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 동그라미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2번은 이미 법문사 시험에 한 번 나왔는데 올해는 등기지에서 1번이 나온 겁니다. 경쟁관계, 그거 딱이란 거죠. 경쟁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이 동일인접지역은 이것은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영업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진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매장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됐고. 해체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라도 플러스 유지가 돼 있다면 됩니다. 일부라도 전체적으로 유지가 돼 있다면 그때는 영업양도로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해설사항에서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건 제가 처음 본 판례입니다. 여러분도 처음 봤을 거예요. 보시면 양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한 후에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는 유명무실해지고 영업양수는 부당한 손에 있게 되므로 영업양도 실효성을 높이고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의 경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뭐 그렇다고요. 됐습니다. 그렇다면 자, 다음 문답. 영업양도 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해서 정함이 없는 경우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에 대해서 상법 41조 1항에 근거해서 경업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겁니다. 이거요. 있고 나아가 영업양도 계약에서 경업금지 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이와 같은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 양도될 때 이걸 생각한 겁니다. 양수인이 다시 영업을 양도한 거죠. 때 보시면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 청구권은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그 뒤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되고 그의 수반에서 지명채권인 경업금지 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권한도 전전 이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래 민법에서는 부작위 채권은 양도가 안 됩니까? 양도돼요? 한번 생각해보니까 야, 부작위 채권은 전속적 청구권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는 이 양수인이 재양도 시 경업금지 청구권도 같이 양도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경업금지 청구권도 금지 청구권도 역시 양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뭐 22년도 작년 말 판례요. 11월 30일 제 생일인데 그러니까 무지하게 최근 판례죠. 엄청 최근 판례입니다. 엄청 최근 판례. 자, 10번. 상법상 영업양도와 영업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다는 것은 이런 영업을 양도할 때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는 10년간 동일 그리고 인접특별시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요거요. 10년, 20년 됐고요. 주식회사가 자, 요 판례 중요합니다. 영업을 주식회사가 영업을 양도했는데 주특 결의 없이 영업을 양도했습니다.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영업을 양도했습니다. 상대방이 선의 무증가실입니다. 유효 무효? 유효 무효? 유효 무효? 유효? 무효. 무효입니다. 무효.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보시면 보시면 이사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어떤 행위를 대표이사가 어떤 대표 행위를 했어요. 행위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아마 이거 생각했을까요? 선의 무증과실이면 이거 유효 아시죠? 그래서 대표이사의 대표행위가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 승인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선의 무증과실이면 이거 판례 바뀐 걸 아실 겁니다. 이건 달라요. 주청 특별히 없는 행위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상대방이 선의하기 없이 무효입니다. 단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유효입니다. 주주 전원이 동의할 때만 유효하다. 됐습니다. 자,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2항 읽어보세요. 저도 이거 틀렸어요.
좋습니다. 답이 두 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답 사항을 고르고 나서 이 항도 이게 틀린 게 아닌가 했는데 보세요. 주식회사가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에 주주총회 특별회가 없었다는 것을 이뤄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마지막 줄 끝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총 특별히 없는 행위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다만 주주 전환이 그와 같은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에 반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판례 무조건 옳은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험생들이 이거 내면 꼭 이거 생각해요. 이거. 야, 손이 무중과시면 이거 아니야. 그거는 이사회 승인이 없었을 때 얘기고 주청 특별히 한 승인이 없으면 무조건 무효. 다만 주주 전환이 동의하면 그때만 유예가 되고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요거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3화 영업 양수인에 의해서 적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니라 영업 표지일 때도 그것이 영업 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될 때는 영업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입니다. 상호를 적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42조 1항의 규정의 유추 적용에서 영업 양도의 영업을 한 제3자 채무를 부담한다. 이건 많이 봤죠? 그래서 오커 영업 표지. 자, 이 부분은 요즘에 안 내더라고요. 하도 내가지고 오커 영업 표지도 포함한다. 이거 뭐 많이 봤던 판례니까 됐고. 자, 그 다음에 상호를 적용하는 영업 임차인의 책임에 대해서 상호를 적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42조 1항이 유추 적용된다. 자, 이게 영업 양도죠. 이때 영업의 출자로 회사를 설립했다. 그 다음에 영업을 임대해서 임차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볼까요? 이에 대해서 판례는 영업의 출자의 경우도 유추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영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영업양도가 영업 출자에는 적용되지만 영업 임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차는 적용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임대차는 적용 안 된다는 거. 자, 5항 상호를 적용하는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한 제3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 없음을 등기하면 영업양수인은 그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달 책임이 없다. 자, 요게 안에 있네요. 원칙적으로 상호를 적용한다면 양수인도 책임. 만약 양수인이 상호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양도인만 책임. 인만 책임진다. 됐고. 예외적으로 양수인이 면책 등기를 하거나 또 양도인과 양수인이 면책의 통지를 하게 되면 책임을 면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아도 채무인수를 광고하면 책임을 지겠죠. 그래서 책임을 지는 경우는 계속 사용할 때 양수인이 원칙적으로 책임지는 경우, 계속 사용하지 않아도 채무인수를 광고하면 책임을 지는 경우. 자, 그다음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는 계속 사용하지 않아서 원칙적으로 양도인만 책임지는 경우, 계속 사용한다 하더라도 양수인이 면책에 등기를 하거나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면책에 통지할 경우 이때는 책임이 없는 겁니다. 됐죠? 많이 봤고. 자, 해설 좀 보겠습니다. 해설. 뭐 사항은 잘 아시니까 해설 2항 보세요. 요거 중요한 판례입니다. 상법 374조 1항 1호는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행위할 때 434조에 따라 출석한 주주 이권의 3분의 2 이상에서와 발행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서로서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그 다음부터 잘 보세요. 이는 주식회사가 주주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주총 특별히를 얻도록 하여 그 결정에 주주 의사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주주 이익을 보호하려는 가행법이므로 가행법 동그라미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총 특별히 없었다는 것을 이뤄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자 보시면 마지막 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가 없다. 다만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꺽쇠 묶으세요.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꺽쇠 묶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총 특별히 없는 영업양도는 무조건 상대방이 선의 무중과실이어도 유효입니다. 다 무효입니다. 또 이게 신의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지만 단 주주 전원 동의하면 그때는 유효하다. 신의칙에 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판례 잘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 됐고. 자, 그 다음에 뭐 사항은 볼까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영업 임대차의 경우에 상법 42조 1항을 그대로 유추 적용할 것은 아니다. 뭐 요거는 끝에만 보면 돼요. 임대차는 적용 안 된다. 영업 출자에는 적용되지만 됐죠. 자, 그럼 이제 또 이거 13법. 이번엔 이게 두 개씩이나 내는 건 좀 드문 일이죠. 영업량도를. 그렇죠? 한 해 두 개나 내는 건 좀 드문 일인데 이번 요거 낸 겁니다. 요거. 영업 양수인의 상호 소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정을 찾는 것은 상법 제42조 1항은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경우 양도인의 영업을 해한 제3자 채권에서 양수인도 변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요거 양수인도 책임이 있다. 계속 사용하면 양도인이 여전히 주 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면서 양수인도 함께 변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영업 양수인이 요거 여기까지 뭐 다 아는 소리죠. 세 번째 주까지. 자, 보시면 고다 보세요. 위 규정이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이 규정이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변제 책임을 지는데 채무 없는 책임이라고요. 채무 없는 책임이지 채무자 지위까지 부담하도록 한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됐고 여기 한 10년 이게 무지하게 오래전에 그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게 최근에 또 판례가 나왔구나. 자, 2항 영업양수인이 상법 42조 1항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동그라미 폐무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 당시까지 발생한 것은 물론 영업양도 당시로부터 가까운 장래 요건 벌써 시험에 나왔죠. 여기서 말한 채권은요. 장래 채권은 안 돼요.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는 없겠지만 영업양도 당시까지 발생한 채권을 말하는 것이지 장래 채권 이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장래 발생 채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판례지만 3항 상호를 수경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채무인수가 없는 영업양도에서 채권 추구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를 보호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상법 42조 1항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악의 채권자 밑줄 채권자가 악이라는 점에 대한 주정 증명 책임은 영업양수인에게 있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채권자가 악일 때는 안 돼요. 채권자가 악일 때는 안 됩니다. 요 판례도. 원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악이면은 채권자는 양도인에게만 청구해야 돼요.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증명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다. 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 사실을 없음을 알지 몰랐잖아요. 몰랐습니다. 채권자가 몰랐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42조 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변제 책임이 발생하고 이후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양수인의 변제 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 채권자가 그 당시에 몰랐다면 나중에 알게 됐다 하더라도 양수인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됐죠? 해설 보겠습니다. 해설 1항, 2항 같이 묶어죠. 상법 42조 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 채권에서 양수인도 변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양도인이 여전히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면서 양수인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지 양수인이 채무까지 부담하는 건 아니라고요. 채무 없는 책임이 되는 거죠. 위 규정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뭐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으니까 피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영업양수인이 위 규정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채무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그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야므로 영업양도 당시로부터 가까운 장래성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양수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하여튼 요 판례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보시면 책임만 부담하도록 한 거지 피보증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채권은 당시까지 발생해야지 장래에 발생할 채권은 안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3항 보세요.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면 양수인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지만 이 채권자는 그 채무인 승계 사실을 몰랐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몰랐을 때 얘기하는 거지. 악의까지 양수인이 책임져야 된다. 그거 당연한 거겠죠. 상호로서 경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이와 같이 채무 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서 자기 채권 주고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 외관 신뢰를 보하는 것이므로. 자, 보시면 밑에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 승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 채권자에게는 책임 없어요. 다만 채권자가 비록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호 적격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채권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가 악이라면 양수인은 책임이 없고 다만 채권자가 악이라는 증명은 양수인이 부담한다. 뭐 사항은 비슷한 거니까 3사항은 묶어놓으시고 됐습니다. 됐고. 여기까지가 상법 총칙이 되겠습니다. 특히 보시면 뭐 문제 답을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특히 판례에서 이게 본 적이 없는 판례다. 보시면 2020년, 21년, 22년까지 판례들이 있습니다. 23년 판례는 없더라고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판례들을 원문을 정확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딱 그 문장만 뽑아서 보지 말고. 자, 그럼 좀 쉬었다가 상위 편으로 넘어가죠. 조금 하시겠습니다.